저도 이제 오늘 수업하면 다 내일부터 휴강이어가지고. 자, 교재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보시면 권리남용 금지 원칙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두 가지 요건인데, 일단 주관적으로요, 쉽게 말하면 연명일 의사, 가해 의사가 있고요. 가해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객관적으로 지나친 행위를 한다면 이것이 권리남용이라고 하고요. 권리남용은 하지 못한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를 행사하긴 하는데 그 권리를 그냥 순수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뭐죠? 가해하고 연맥이고, 그 다음에 그 권리 행사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 적정한 것이 아니라 지나친 행위라면 요 우리가 권리 남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남용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요건해 가지고 동그라미 땡이 3번 있는데, 1. 행사할 권리가 존재할 것, 2.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것. 합쳐서 이게 뭐죠? 권리 행사죠, 그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상대방의 이익 어쩌 해가지고 지나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가해 의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부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가해 의사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지나친 행위가 있으면 권리 남용으로서 금지가 됩니다. 판례들이 나오는데 뭐 특별한 것들은 없어요. 일단 각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상식적인 거고, 나본 속권의 남용의 경우도 이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나치게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옆집 사는 사람이 뭐만 잘못되면 막 소장을 날리고, 그러면 소송을 거는 것은 뭐예요? 권리 행사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벌써 5번째다. 그럼 뭐예요? 지나친 것이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소송을 해가지고 뭔가 권리를 구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엿먹이려고, 그죠? 엿먹이려고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소송, 소권을 남발하는 것도 권리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요. 다음은 동시에 항변권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 이것도 이해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3억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전기세 50만 원 안 줬어요. 그랬더니 그 50만 원 때문에 이전 등기를 못 해주겠다고 방방 떠요. 다시 말하면 조그만한 채무 불이행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라번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한국에 사는 딸이, 미국에 사는 딸이 한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하네요. 그 집은 누구냐면 그 딸의 소유인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남동생을 쫓아내더라도 어차피 그 집에서 살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따라서 뭐예요? 지나친 거고요.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어떤 경제적 이득보다는 아버지와 남동생을 뭐죠? 괴롭히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있기 때문에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본 판례는 뭐 큰 의미 없고, 바본 판례도 이해되실 거예요, 그죠? 지금 옛날 판례니까 20살이 되면 성년자가 되는데, 지금 몇 살이냐면 19살 5개월. 지금 대충 한 7개월 정도만 있으면 뭐가 되죠? 성년자가 되는데, 친권 행사해 가지고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송전선 사례예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은 송전선이 집의 인근에 있어요. 또는 송전선이 우리 집 바디를 지나가요. 그랬을 때 이 송전선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권리 남용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니라는 게 주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성전선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죠.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에는 우리가 송전선이 몸에 해로운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옆에 송전탑이 만들어지더라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고압 송전선 인근에 살면 뭐 암 발생이 늘고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대두되면서 그것을 철거해달라, 이전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의 판례 입장이니까 송전선은 권리남용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본에서 철거 사례가 실제로는 권리남용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거 많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근에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학교가 갑의 땅을 예를 들어 한 2평 정도를 침범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학교와 갑 간에 이 2평에 대한 매매 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사란 얘기죠, 그죠? 근데 문제는 갑이 과다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시가대로 2평이니까 뭐 한 500 이런 정도면 하면 되는데, 학교 입장에서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니까 시가에 뭐 10배, 15배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학교가 못 산다 그러니까 요 갑이 요 2평에 대한 토지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요 2평 되는 땅에 공교롭게도 건물에 기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갑의 요구대로 요 땅을 돌려주게 되면 건물을 뭐 할 판이냐면 철거할 판이라면 뭔 거죠? 지나친 거죠. 그죠? 지나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갑이 진짜 이 2평을 꼭 돌려받고 싶어서 그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요 매매 교섭 단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그죠? 획득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뭐도 있다는 거죠? 가의 의사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은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자, 다 했고요. 우측에 보시면 효과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지금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요 2평의 땅을 갑은 뭐 할 수 없어요?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냐면 박탈되는 것은 아닌 거죠. 여전히 누구 거죠? 갑 거죠. 그러면 갑은 아무런 구제도 못 받느냐? 돌려받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면 차임을 청구하거나 지료를 청구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겠죠. 다시 말하면 이 학교와 갑 간의 임대차 계약이나 또는 지상권 설정과 같은 계약을 함으로써 차임이나 지료는 청구할 수 있지만 권리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은 권리남용 효과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갑의 토지에 건축된 의뢰 건물에 대해 갑이 철거를 청구한 경우에 갑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금 이 사례죠, 그죠? 이 사례. 1. 갑의 건물 철거 및 토지 명도 청구는 부인되고, 을은 그 반사적 요건으로서 건물을 뭐 하진 않아요? 철거당하지는 않죠. 그러나 갑의 소유권은 박탈되지는 않으며 을은 그 토지에 대해 지상권 또는 임차권과 같은 토지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을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토지의 불법 조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뭐는 청구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이때 을의 갑에게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청약하면 갑은 신해치장 승낙을 해야 한다고 해석된다는 말은 갑은 을과 무슨 계약이요? 임대차 계약이나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함으로써 차임이나 지료를 받으면 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해요.
해당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권리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아요. 이게 원칙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 뭐냐면 친권의 남용의 경우에는 그 친권이 박탈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친권, 징계권으로서 아이를 때려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남용으로 평가된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친권 자체가 뭐 될 수 있어요? 박탈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권리 남용의 경우에 원칙적 권리가 박탈된다 그럼 뭐야? X죠. 권리의 남용인 경우에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가 없다 그럼 뭐예요? X죠.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권리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50페이지 오시면 권리의 주체가 나오죠. 오늘 안 오셨지 진짜? 이렇게 너무 안 오시면 제가 뭐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 제가 저번주에 뭐 실수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세뱃돈 받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레이시는가? 자, 50페이지입니다. 제3장 권리의 주체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주택가에서 자격증이 꼭 따셔야 돼요. 그죠? 제가 보면은 그 자격증이라는 게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 년 후에는 뭐 상대평가된다 뭐 이런 등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취득하기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자격증 가치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따시는데 안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세월호 흘러도 안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격증이 이렇게 시작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공부하신 분들은 꼭 반드시 따졌으면 좋겠고, 저도 한번 따볼까 요새 저도 한번 따볼까 생각 중인데요. 자, 50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주체에서 권리 능력이 나옵니다. 일단 권리 능력의 시기와 종교에서 3자가 나옵니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 용어부터 생각을 해보면 권리 능력이라는 말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요. 우리 법상 권리는 자연인과 법인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고요. 다른 존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물을 사람 아니면 물건 둘로 나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선진국들은 사물을 사람, 동물, 물건 이렇게 셋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동물에 대해서 일정한 물건과 다른 어떠한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게 있지만 우리는 사람 아니면 뭐요?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고요.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일단 우리가 무엇부터 하는 거죠? 자연인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 3조가 자연인은 권리 능력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권리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생존하는 동안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가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다. 그죠?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출생한 때부터 뭐죠? 사망한 때까지 뭐가 있죠? 권리 능력이 있다. 따라서 출생하기 전에는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는 엄마 신체의 일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태아는 출생하기 전이므로 원칙적으로 뭐가 없죠? 권리 능력이 없다. 기본 전제고요. 교재 보시면은 3번
태아의 권리 능력에서 1번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입법주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처럼 일단 권리 능력을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하고요. 스위스 같이 그냥 태아 자체에도 권리 능력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 보호주의라고 합니다. 보통 카톨릭 국가가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해요. 우리가 그 카톨릭 국가는 낙태가 절대로 금지되어 있죠. 그죠? 왜냐하면 태아도 뭘 인정합니까? 권리 능력을 인정하니까 낙태를 뭐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살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재밌는 게 이상한 거는 브라질이 대표적인 카톨릭 국가인데 소두증이 있었죠. 그죠? 그 모기에 물리면 아이네가 어떻게 해요? 작게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임신했을 때 그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소두증 아이를 먼저 출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낙태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 낙태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교황이 낙태해도 좋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카톨릭 교황이. 그런데 브라질 사람들은 그래도 안 한다. 그죠? 왜냐하면 태아는 뭐가 있다고 보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고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죠? 다만 우리는 개별적 보호주의에서 원칙적으로 뭐가요?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자칫 맨 밑에 있죠. 첫째,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권리 능력이 있다. 태아 스스로가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두 번째, 태아에게도 뭐가 인정이 됩니까? 상속권이 인정이 됩니다.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습상속권도 인정이 되고요. 또 태아에게도 뭐가 인정이 되냐면 유류분권도 인정이 됩니다. 대습상속이 뭐냐면요, 대신 받는다는 얘기인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손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상속권을 대신 행사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대습상속권이라고 하고요. 태아에게도 뭘 인정합니까?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유류분이라는 거는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미워가지고 큰 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다 준다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러면 작은 아들은 한 푼도 못 받느냐?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뭐는 있어요? 유류분권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상속재산의 반은 법적으로 보장되는데 이걸 우리가 유류분이라고 하고 누구에게도? 태아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유증은 받을 수 있지만 사인, 증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인, 증여는 뭐냐 하면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뭘 말해요? 증여를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유언은 단독행위죠. 증여는 뭐예요? 계약이에요. 그러면 증여를 받으려면 뭘 내줘야 돼요? 승낙. 그럼 만약에 태아에게 법정 대리인이 인정된다면 법정 대리인 대신 뭐 하면 돼요? 승낙을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 태아에게는 법정 대리인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독행위인 뭐는 받을 수 있어요? 유증은 받을 수 있지만 사인 증여는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지입니다. 조심할 것은 인지의 대상은 돼요. 그렇지만 태아 스스로가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얘는 내 자식입니다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태아 스스로가 아버지에게 나를 인지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태아에게는 뭐가 있을 수 없어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뭘 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출생하기 전인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요 네 가지 꼭 숙지하셔야 되겠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상속권, 유증받을 수 있고요. 인지의 대상이 되고 주의하실 것은 뭐는 안 되죠? 사인 증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요 네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교재 보시면 1. 정지조건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해제조건설에서 판례가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데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일단 정지조건설은 정지조건이 뭐죠?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돼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정지조건이죠. 따라서 정지조건설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뭐냐면 요 네 가지에 대해서도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거죠. 출생을 해야 태어나야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예요? 정지조건설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제조건설은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해제조건이잖아요. 따라서 해제조건은 태아 상태에서 일단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는데 다만 얘가 뭐 하지 못하면요? 출생하지 못하면 사산하게 되면 있던 권리 능력이 없어지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해제조건설이고요. 이 학설의 차이점은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 상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상속.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부고 갑을 사이에 자식은 없고요. A라는 태아가 있는 상태예요. 태아가. 그리고 갑에게 병이라는 부모가 있는 상태인데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럼 1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 및 자식.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뭐예요? 배우자 및 부모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갑이 죽을 당시엔 뭐가 없는 거죠? 자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을과 병이 뭐죠?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해제조건설에 따른다면 갑이 죽을 당시에 뭐가 있는 거죠? 자식이 있는 거니까 을과 태아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이렇게 되고 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상속받는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판례는요. 정지조건설을 취해요. 우리 학설은 뭘 취하냐면 해제조건설을 취하지만 실제로 큰 차이는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지조건설도 출생해야 비로소 뭘 가져요? 권리 능력을 갖고요. 해제조건설도 뭐하면요? 사산하게 되면 있던 권리 능력이 없어지니까 뭐 시간적 차이 있지만 어차피 모든 판례가 뭐는 해야 돼요? 출생은 해야 하지만 비로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어떻게 해요? 공통점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태아가 유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 태아에게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출생 못한 거고 해제조건설에 따르면 뭐 한 거죠? 사산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는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반드시 뭘 해야지만요? 출생을 해야지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겨보시면 52페이지에 52페이지 중간에 4. 태아가 권리 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죠? 살아서 출생할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다면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무엇은요? 권리 능력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이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 능력 해가지고 총설에서 민법상의 능력이 나와요. 권리 능력 또 나왔네요. 권리 능력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연인간, 누구에게? 법인에게 인정이 되고요. 2번에서 하단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사 능력이란 말이 나오죠. 일단 의사 능력이라는 말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없는 사람, 결여된 자를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일단 여기 좀 생각해 볼 것은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가 된다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함으로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동일한 것을 우리 민법이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서 불법행위 편에서는 책임 무능력자, 앞에서는 뭐죠?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지만 같은 개념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는 태어났기 때문에 뭐는 있죠? 권리 능력은 있지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고요. 그 다음에 만취자, 만취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도 출생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만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가 되고요. 뭐 정신병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실제로 가장 명확한 의사 무능력자는 누구냐면 수면 중인 자죠.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은 물론 권리 능력은 인정되지만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뭐가 되죠? 의사 무능력자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는 의사 무능력자다.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의사 능력이 있느냐? 알 수가 없다. 그죠? 사람에 따라 어떻게 해요?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2살, 13살, 14살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대단히 애매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형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유형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요. 일단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재 잠깐 보시면 우측에 4번 행위 능력이란 말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행위 능력이라고 하고요.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제한 능력자 제도가 나오죠. 1. 의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가 뭐죠? 제한 능력자다. 따라서 만약에 뭐 19세 미만이라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떻든 간에 다 뭐로 들어가는 거죠? 미성년자로 제한 능력자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한 능력자 제도의 취지에서 재산상 법률행위 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권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선거권하고는. 또 뭐 교재 나와 있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가족법상 법률행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미성년자들은 오로지 뭐에 대해서만요?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인정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5살 먹은 꼬마다 그러면 5살 먹은 꼬마는 명백히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로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또 뭐이기도 하죠? 의사 무능력자이기도 하죠. 이렇게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중효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이 제한 능력자 해가지고 맨 밑에 보시면 미성년자죠.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19살부터 뭐예요? 성년자고 18살까지는 뭐예요? 미성년자죠. 지금 선거 연령이 지금 19살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살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죠? 18살. 저는 근데 그거 들을 때마다 좀 듣기 싫은 게 뭐냐면 18살부터 선거를 하게 하면 학교가 고등학교가 정치판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다 뭐예요? 만 나이입니다. 무조건 뭐예요? 만 나이에요. 그죠? 그래서 3, 4조에 19세 앞에 뭐가 없더라도요. 만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무슨 나이에요? 만 나이에요. 그러면 19살인데 우리가 만 나이를 계산할 때 생일이 안 지나면 몇 살 깎죠? 2살 깎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1월 달이니까 현재 우리나라 나이도 20살 되는 친구들도 몇 살이에요? 18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실제로 선거 연령을 18살로 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나이는 몇 살이에요? 20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은 뭐죠? 한 3개월 정도 겹치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선거권을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학교하고 연결시켜서 자꾸 비난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성년도 한 살 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3월 달쯤 되면 이제 뭐예요? 개학하잖아요. 대학생들. 그럼 이제 막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뭐니 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애들 술 엄청나게 처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은 뭐예요? 20살이라 하더라도 생일 안 지났으면 몇 살이에요? 18살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고요. 술 먹으면 안 되거든요. 술 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괜히 술집 주인들만 괜히 피해보는 규정이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현재 우리는 19살부터 뭐예요? 성년자고 18살까지는 뭐예요? 미성년자입니다. 넘겨보시면 성년의제제도라는 게 나와요.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죠? 성년의제제도. 그죠? 뭐죠?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그 순간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된다. 그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죠? 19살이 되든지 아니면 뭐죠? 결혼을 하든지 해서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성년자가 되는데 주의할 점은 없는데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3번 해가지고 친권 또는 후견도 소멸한다는 말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미성년자인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럼 얘는 결혼하는 순간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친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자기의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라는 말은 이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친권자는 누가 되는 거죠? 미성년자인 어머니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고요. 또 무엇도 될 수 있냐면 후견인도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성년자가 됩니다. 따라서 원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친권은 뭐가 돼요? 소멸하게 되고요. 또 그 미성년자들이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의 친권도 누가 행사하는 거죠? 생모와 생부가 뭐죠? 행사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건 뭐죠? 4번입니다. 미성년자가 이혼을 했어요. 또는 혼인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도 다시 미성년자로 돌아가진 않고요. 여전히 성년자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2번 미성년자 행위 능력 원칙에서 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고요. 하늘의 나번 이러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취소는 철회로 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3번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뱃돈입니다. 그죠? 미성년자인 조카에게 삼촌이 세뱃돈을 줬어요.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서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굳이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받을 필요가 없고요. 박스에 판례가 나와 있는 이 판례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부양을 청구했어요. 이 부양 청구권도 결국은 무엇만을 얻는 거죠? 권리만을 얻는 거니까 뭐 할 수 있죠? 직접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누가 키우고 있냐면 할머니가. 실제로 부양 의무자는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뭘 청구할 수 있죠? 부양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직접 스스로가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인데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용돈이죠. 아버지가 한 달간 용돈 10만원씩 써라 해가지고 10만원 용돈을 줬다면 그 10만원 용돈을 사용할 때는 일일이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한 가지입니다. 용도가 지정되는 경우 가끔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삼촌이 용돈을 주면서 야 10만원 주는데 너 학용품 사라고 용도를 지정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10만원을 가지고 학용품을 산 것이 아니라 오락기를 샀다.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용도가 지정된다 하더라도 용도에 위반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정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하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기셔서 답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입니다. 자 이런 취지입니다. 미성년자도 은근히 뭐죠? 나이가 많다 그랬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이라 하더라도 생일 안 지났으면 뭐예요? 미성년자죠. 그죠? 18살이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맨날 오락만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맨날 집에서 오락하느니 가서 치킨집이라도 해 라고 영업을 하겠다면 그 영업을 허락된 범위에서는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법조문 좀 읽어볼게요. 자 8조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첫 번째 주의할 점은 특정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치킨집을 해라 이렇게 영업의 종류를 정해줘야 되고요. 대충 나가서 장사나 해라 이런 거는 뭐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정대리인이 뭘 정해줘야 돼요?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서 허락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왕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나와있죠. 1번 영업의 의미 보시면 되고요. 2번 종류를
설정해야 되고요. 3번 허락의 방식은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4번 이 허락된 범위에서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아버지 갑이 미성년자인 을에게 집에서 맨날 오락만 하지 말고 나가서 치킨집이라도 한번 해봐라. 치킨집 영업에 대해서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어떻게 해요? 아싸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미천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TV 보니까 뭐 러시앤 캐시 나오더란 말이죠. 러시앤 캐시에서 사업적으로 뭐요? 대출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뭐죠? 상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게를 알아봐가지고 시청 앞에 있는 1층 가게를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 가게를 빌려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업자와 뭐죠? 인테리어 업자와 공사 계약을 했고요. 공사 끝나서 이제 뭐요? 개업을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됩니까?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광고한다고 해서 전단지도 마치고, 그죠? 뭐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 광고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5번째 재료를 구입하고요. 그죠? 제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가능하다. 예? 책임이요? 을이 지는 거죠. 을. 만약에 이런 겁니다. 좀 설명드리면 질문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유아가 법률행위를 했어요. 유아의 법률행위는 뭐예요? 무효니까 책임을 안 지죠. 이때 누가 책임지냐면 부모가 이 정도는. 그렇지만 의사 능력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미성년자라서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예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 했을 때 책임을 안 지면 누가요? 부모가 책임을 지지만, 의사 능력이 있다면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는 누가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해하시고, 그죠? 따라서 이것도 뭐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누가요? 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치킨을 팔고 뭐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 즉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도 어떻게 해요? 다 할 수도 있고요. 자금을 차용할 수도 있고 점포를 구입할 수도 있고, 물론 뭐죠? 점원도 채용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왠지 대출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임대차 계약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면 하면 되겠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영업의 허락된 을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X. 그죠? 독자적으로 다 스스로 하고 스스로 뭐 하게 됩니까? 책임을 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5번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시켜놓긴 했는데 이놈이 걱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아빠 말 취소할게. 영업 허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것도 취소가 아니라 철회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술은 팔지 마라. 영업의 종류를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합니다. 라번 대리행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죠. 제한 능력자, 무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죠? 대리인이 될 수가 있고요. 우측의 마번 유언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미성년자가. 바번 무한 책임 사원의 자격에서 한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 상법 얘기이긴 한데 그냥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영업의 허락과 관련되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임금 청구 할 수 있고요. 아번 근로계약의 체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 근로기준법이 친권자의 임금 청구나 근로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친권자는 미성년자 행위를 대리해서 할 수 있어요. 학원 등록 같은 거 대리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대리해서 못하냐면 근로계약만은 대리해서 못해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어떻게 해요? 독자적으로 하고요. 친권자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 예제입니다.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용돈 받는 거죠. 독자적으로 가능하죠. 2번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하게 되면 성년자가 되는 것은 어느 법에서요? 민법적 영역에서만 그런 겁니다. 3번 1994년 9월 12일 오후 11시에 출생했어요. 그러면 19살이 되면 뭐가 돼요? 성년자니까 2014년이 아니라 몇 년이죠? 2013년이야죠. 근데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X고 답은 뭐죠? 3번이죠. 참 쉽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개정되고 나서 2010년 시험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미성년자가 20살에서 뭐요? 19살로 뭐죠? 깎은 거니까 나왔고요. 4번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요.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죠. 누가 해야 돼요? 미성년자가. 임금 청구와 관련된 소송 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들의 동의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 민법은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요?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피한정 후견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